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함께 보셨죠. 대정부 질문 첫날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주 격렬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지금 시작했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 질의를 하는 것 함께 보셨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묻고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윤상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다 듣고 이렇게 보셨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와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른 기관도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자기의 임무와 책무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윤상현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정말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라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행해달라. 그리고 판단을 해달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적인 판단 기관인지 정치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윤상현 의원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고 또 대정부 질문 속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그런 질문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윤상현 의원과 똑같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좀 기대를 해본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춘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했는데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비화폰 등을 언급도 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한다, 질문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을 하는 것이고 또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이제 쏟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은 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질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무위원들의 내란과 관련된 의혹들, 연루 의혹들, 그리고 이제 그 서부지연에도 폭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그거를 그 자리에 가서 약간 선동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됐다라고는 명태균 그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그 질의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외교적인 분야에서는 지금 내란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커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벌써 그 정상회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최상무 권한대행과 트럼프 간의 전화통화 연결 일정조차도 잡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또 지금 그 관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또는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남북관계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오늘 아마 질의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정부 질문은 이어지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7차 변론기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관련된 언급도 해주셨고 어제 상황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관에 속해 있던 인물들입니다. 자, 어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다양한 이제 분들이 기관의 이제 장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증언 내용 자체가 다 다르단 말이죠. 진술 번복도 있고 또 이제 탄핵 사유의 법적 근거 이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고 홍장원 예를 들어서 1차장이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문제, 그다음에 각종근 전
특수사령관에 대한 증언 내부의 증언 충돌 이러한 것이 굉장히 지금 혼선을 지금 빚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이게 적법성이냐 적법성이 아니냐 그리고 이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들을 증언을 내세웠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되는 이런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쫓기는 듯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인 이게 무슨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에 어긋났다고 하면 법을 받아야 되죠. 법 앞에는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법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론을 듣고 또 저기 그 변호인단에서 내세우는 증인들도 좀 채택을 해주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변론기일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그 저기 춘천지법원장이 또 말씀을 하셨던데 일제 36년 이 기간 동안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1시간 반 동안에 그 경청을 하고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대한민국의 엄격한 지금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 지금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국회 측 대리인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고 또 우리 저기 대통령 측 변호인들에서 추가하게 되면 좀 듣고 그거를 충분하게 듣고 숙고하고 또 심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모르게 정치적인 이런 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7차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 갔더니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소회를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대화 타협이 중요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들 때문에 비상계엄, 이원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섬뜩했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것이 비상계엄, 이원적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상민 전 장관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11명의 국무위원들 중에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담회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뭐 그 안건 상정이라든지 뭐 부서 같은 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윤석열 또 대통령께서는 뭐 추후에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회의록이 작성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그 지금 그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단전 단수와 관련된 5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도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원탁에 있는 그 탁자에 있었던 그 쪽지를 멀리서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건 확인이 된 거고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단전 단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한 겁니까? 탁자가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증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그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999 그 지지자들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정원 3차장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했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7차 변론에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상민 장관과 배치되는 그 증언을 이상민 장관이 했음에도 전 장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킨 것은
그 헌법 재판관들은 이미 그 이상민 장관의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있어서 그 좀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도 그러면은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적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저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가 정족수가 11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지금 이 예.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언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담회다 국무회의다. 자,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이게 예, 예. 국무회의에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간담회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한 대통령도 방어권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론 시간은 좀 예. 줘야 서로가 입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인지 이것을 판결하는 것이 지금 재판관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이게 어제 기각은 적절치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일이면 사실상 8차까지 예. 해서 끝이 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증인을 추가적으로 신청하게 될지 받아들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예, 그 공정성 문제는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관이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 헌법재판소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8명의 지금 헌법재판관이 있잖아요. 그럼 마은혁 후보까지 지금 해서 9명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좀 의심을 가고 믿을 수 없는, 이게 신뢰성이 없는 이렇게 하면은 진보 성향의, 그러니까 진보 후보로 추천한 된 분이 지금 5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은혁 후보까지 오면 6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족수에서 6명이면 지금 인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정치적 논리로 이분은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를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9명의 기존 종족수 아닙니까?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3명을 추천하면은 여야가 1명씩, 그러면은 우리가 1명, 민주당이 1명, 그리고 나서 1명은 여야 합의 하에서 추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까지 2명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을 추천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예. 합의를 해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진보 성향의 그런 한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사실은 한 분 한 분 하루씩 3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추천한,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는 하루에 2명을 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는 하루 종일 하고, 이것이 저는 형편성에 맞지 않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3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바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의 성향, 예. 진보, 보수 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실제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더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6년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8대 0으로 다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 보수적인 그 재판관도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율사들이 저희가 주변에 물어보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소속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니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 중에서 탄핵재판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정공백이 있는 것이고 빨리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당장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권한대행과 트럼프 간에 지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고 일방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탄핵 재판을 마무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거를 대충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90일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일 정도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내란 행위에 대한 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쟁점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피신조서, 검찰에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제가 있어요. 헌법 그 재판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의를 통해서 그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부터 그때부터 확립된 그 논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신조사와 그 헌재에 나와서 한 증언이 서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에 대해서도 평의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주장은 서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그 판결은 헌법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 재판을 좀 지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우리 짧게만 좀 김 의원님 들어볼까요? 말씀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네. 이거는 말고 그 대신 그것도 뭐 물론 헌법재판법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그거를 채택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단 말. 자, 그러잖아.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빨리 이런 전국이 안정이 되고 지금 트럼프 2기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시바 총리는 미국에 가서 맞아요. 지금 벌써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예.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관세 정제 이거 우리가 더 급합니다. 사실은 이게 안정이 돼야 되겠죠. 국정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쫓기듯이 저는 판결하면 안 된다. 예, 예. 국가의 원수를 판결하는 건데 자, 뭐 시간도 정해놓고 뭔가 쫓겨놓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밤을 새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예. 꼭 굳이 시간에 쫓길 필요가 뭐 있나. 밤을 새워서라도 지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 정말 법률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저는 방향을 잡고 국민들이 진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거지. 우리가 무슨 예.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선고가 뭐 나와야 하는 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 아직은 좀 여유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분 말씀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두 분께서도 지역 정치하면서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 주말마다 이렇게 갈라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다 현장에 나서고 그런데 거기서 외치는 목소리는 워낙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정국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혹시 해결책 같은 것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좀 여쭤볼까요? 지금 뭐 주말마다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이제 나눠서 이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집회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같은 거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맞는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좀 전에 앵커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양극단으로 벌어져서 이게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보와 보수의 그 집회에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구구 지지자들 이제 저희는 구구 세력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구구 세력들의 특히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들의 그 집회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들,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이제 가짜 뉴스에 터잡은 그 선정과 선동에 터잡은 그런 그 내용들이 너무나 그 만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교도소에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면회하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선동과 거짓말 또는 요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거를 더 자극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보 측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집회 나갈 때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서 이제 그 피고인으로서 이제 형사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촛불 그 집회에서는 그런 발언들은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파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발언만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치인들의 발언 아예 시켜주질 않습니다. 그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정치권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균형을 잡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관점을 좀 그 견지해 주는 것이 극단적으로 그 분열된 그 국론을 좀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이거는 무슨 꼭 우리가 정부 여당이 뭐 잘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반성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에서 일방 독주, 일방 통행 그리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말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자 지금 아스팔트고 이제 우리가 극우 국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부산의 지역구인데 부산에 집회할 때도 가보지도 않았고 강화문도 내가 가지 않고 대구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아스팔트가 됐든 부산역이 됐든 동대구역이 됐든 간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너무 폄하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당 차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거기를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몇 분이 갔어요.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것이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인데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중앙당에서 터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면회하는 것도 순수하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상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함께했던 이 선거 때 같이 했던 동지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함께했던 이 사람들 그 면회를 안 가는 자체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기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가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뭐 가짜 메시지를 낸다, 옥중 메시지를 낸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최근에 그런 그 구구 그 아스팔트 집회에서 한 발언들에 자극받아서 서부지법을 침탈하는 그런 폭동도 있었고 그다음 얼마 전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인권위의 그 회의장 앞에도 점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모 연사는 그 집회에서 헌재를 두들겨 부수자 이런 발언까지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나경원 의원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또 전달하듯이 이런 얘기도 하고 윤상현 의원도 그 서부지법 앞에 가서 그런 그 구구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대표들이 무슨 말 하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들 좀 보면 일단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먼저 발언을 했죠. 뭐 성장이라는 말을 한 29번 썼고요. 경제라는 표현도 한 15번 쓰면서 실용주의라는 이야기를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한 44번 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들이 다소 우클릭이라는 말들도 있고 그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전반적으로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제시도 했고, 그 다음에 주 4일제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그 정년 연장 관련된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대화 타협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기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중도주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실체가 뭐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대표 그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기본 그 먹사니즘을 넘어서 이제 잘사니즘으로 기본 네. 저기 그 회복과 성장을 통한 그 분배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주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보수의 정책이라도 같이 갖다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중도라고 보면 되고, 그전부터 이재명 대표는 좀 그 스타일 자체가 실사구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던 그런 정치를 해온 분이신데, 이상하게 국민의힘께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꼭 곡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 뭐 추경도 제안도 했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통상 그 특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그또 저기 뭡니까 의료개혁이라든지 또는 연금개혁 관련된 것도 여당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미 만들어진 국정협의체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같이 힘을 좀 합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여야 모두가 추경 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도 했고,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예.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발언한 거에서 나는 착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을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 인재 영입 대상자의 제1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좋아요. 나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3일도 안 가서 바뀌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 52시간 반도체법. 지금 AI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전 세계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주 52시간 AI 규정 아니 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자장을 했고. 그런데 3일이 안 돼서 제가 그때 발표하는 날 그래서 민노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진보 세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게 나는 이재명 대표의 숙제다. 이랬는데 벌써 지금 돌아섰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측 깜빡이를 켰으면은 나는 우양우로 해서 계속 좀 달려달라. 우측 깜빡 켜놓고 좌측으로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자, 성장 좋지요. 아주 기업 가치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기업들 발목 잡는 법안을 계속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냐. 제발 그거를 좀 해주라. 자, 그다음에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수개혁? 모수개혁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모수개혁을 하게 되면은 5030 백기, 5060 백기 혜택을 못 받습니다. 2030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구조개혁까지 같이 좀 해주라. 그럼 시간이 걸린다? 그럼 21대 때는 시간이 안 걸렸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여야정 협의체가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겠다 했잖아요. 하면은 거기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거기다 올려놓자.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네. 국민을 걱정해야지. 저는 그래서 우클릭을 하셨으면은 그 방향대로 좀 달려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셔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팩트랑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 관련해서는 뭐 입장을 뭘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당이 먼저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 거기다가 원래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주 52시간제를 넣어가지고 다시 발의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꼬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디베이트까지 열어가지고 노사를 같이 토론 테이블에 같이 본인이 사회까지 보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갖다가 설득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것이.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일단 당장 그 업계에서 반도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거는 이게 근로기준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산자위가 아닌 환노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는 것인데 일단 모수개혁과 관련돼서는 보험료율 13%하고 소득대체율 44%에 대해서 여야 간에 21대 마지막에도 합의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 구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개혁도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 2054년도에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모수개혁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거라도 해놔야지 9년 정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 연장을 급한 것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게 중도주의고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는 합의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먼저 좀 결정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또 그러면 또 반박이 안에 나오는데 자 짧게는 들어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52시간을 그 한노이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거는 시간 끌기 작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아니죠. 아니 그게 그렇고 자 모수 개혁도 지금 그러면은 이제 구조 개혁까지 여야가 서로가 21대 때도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접근성을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44시간을 이야기한 적이 없더라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42시간 이해를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러면 42시간과 44의 차이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42%. 그래서 네, 소득대체율 42%. 예. 그러니까 42%와 44%는 이게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그냥 말뿐인 하지 말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정말 행동으로 좀 옮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 가지 더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야 6당이 명태균 특검법 지금 속도전에 나서는 분들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좀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포장만 바꾼 특검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가 그래요. 수사가 다 해보고 미진하면은 수사를 안 되겠다 이러면 특검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때 부족하면 그때 가서 논해야 되는데 이게 특검이 하나 실행이 되면은 국가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꼭 우리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명태균을 보호할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특검법을 남발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로 제대로 그거 하려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야당하고 여당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겁니다. 포장지만 바꿨다라고 평하시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특검법 합의해서 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그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은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된 그 이제 의혹을 갖다가 수사하자는 것인데 그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2023년도 말에 고발된 거예요. 근데 그때 검사도 한 명 없는 곳에다가 배당을 했어요. 창원지검에서. 그러다가 계속 묻혀 있다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작년 6월부터인가요? 그때 막 수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1월 15일 날 이제 그 명태균 씨를 구속시켜요. 근데 11월 4일 날 1차 수사 보고서가 검찰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발표를 안 합니다. 계속 묵혀둬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24일 날 이거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한 겁니다. 검찰과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도 한 차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을 얘기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비상계엄의 트러거가 된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공청 개입이라든지 여론 조작 이와 관련된 거에 너무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까발려지면은 정말 그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기소되잖아요. 그것도 정치자금법으로만 기소를 합니다. 꼬리 자르기 기소를 했다고 우리는 보아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날 비상계엄을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미진하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니까 지금 각종 그 의혹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나와 있고 그 명태균 씨도 교도소에서 특검 환영한다고 입장까지 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명태균법을 이렇게 명태균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워낙 이게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을 남발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것도 없이 계속 남발하니까 이게 뭐 특검 무슨 시리즈를 엮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하나하나를 하게 되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